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 핵심적인 내용을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위 중대재해가 무엇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위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이 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라든지 일반 시민들에게 이 사망과 같은, 사망 말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아닌 사업주나 경영자에 대한 처벌하는 내용을 정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얘기하는 중대산업재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중대산업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는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것도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산업재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중대재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대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산업재해라는 것은 소위 산재보험에서 얘기하는 업무상 재해와 실무적으로 똑같이 취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가운데 중대산업재해라는 것은 중대재해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법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라는 것은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했다든지 그리고 같은 사고입니다. 사고. 질병이 아니고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필요한 중상자가 이게 왜 잘 안 나와? 처음이라. 이 옆에 게. 이걸 지워야겠는데, 이게 근데. 야, 미안합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 그 사고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이제 동일한 법에 의하면 동일한 유해 위험 요인으로, 유해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유해하거나, 함풀하거나, 위험하거나, 데인저러스하거나, 유해 위험 요인으로 급성 중독, 급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급성 중독에 의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3가지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는 직업성 질병을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24종을 일일이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주로 의도하는 바는 다른 거지만서도 일본에 있는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작년 같은 경우 828명의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중대산업재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그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영 책임자한테 어떤 처벌을 하느냐? 이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위험 요인으로 1년 이내에 24종의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기업이나 단체의 경영 책임자에게, 경영 책임자가 누군지는 좀 이따 나옵니다. 경영 책임자에게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 이상입니다,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두 가지를 병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부과하는 게 병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사, 법인이나 기관, 단체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사망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단에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동일한 사고로 2명이 6개월 이상 치료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유해 위험 요인으로 1년 이내 직업성 24중의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인 기관 단체에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데, 이때 10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은 자기 개인 돈으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그럴 때 회사 돈으로 내면 그게 업무상 배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정한 거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에서는 발생한 손해 플러스 정신적 위자료를 손해배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에서는 그 산업재해로, 중대산업재해로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아까 경영책임자, 법인기관 또는 단체가 연대해서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퓨니티브 데미지 영어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교육을 수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두 가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요건과 다음으로 이 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일괄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적용 범위하고 시행하는 시기가 다른데, 금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그리고 건설공사의 경우는 120억 공사부터 적용을 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120억 이하인 건설공사의 경우는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공포했으니까 3년 후, 내년 후년이죠. 2024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이 많죠. 어떤 말이 있는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니까 이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 논란의 핵심적인 사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소위 노동계에서는 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0억 미만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3년 후에는 하느냐, 그렇게 조그만 회사나 작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목숨은 별게 아닌 거 아니냐, 소규모 회사에 하청업체 비정규직은 죽어나가도 좋단 말이냐 해가지고 이 평등권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벌써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이라고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영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이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는 법인데, 회사에서 안전관리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디까지 책임을 지라는 건지 분명히 해달라, 이런 주장을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법조계에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 지리한 법적인 다툼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영국에서는 2007년에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 영어로 보면 이제 manslaughte라는 말이 있잖아요. manslaughte라는 것은 이 우리식으로 하면 과실치사입니다. 사람 죽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있고, 칼로 찔러 죽는 것도 있고, 어떻게 누가 우연히 잘못해가지고 이 과실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manslaughte라는 건 과실치사라는 뜻이 있고, 뒤에 homicide라고 돼 있잖아요. homicide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homicide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영국 법에 이제 풀 네임이 이렇게 돼 있어요.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라고 2007년에 시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이걸 야하게 이제 좀 기업 살인법이라고 했었는데, 우리말로 이제 가장 근사한 그 번역되는 이제 기업 과실치사법쯤 되겠습니다. 이 법에서는 경영 책임자는 처벌하는 게 없습니다. 법인 조직만을 처벌합니다. 벌금형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느냐? 우리나라에 이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만들어졌겠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이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사망 만인율, 이 근로자 10,000명당 죽는 사람 비율이 약 1.0이 조금 넘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그 소수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환산이 나빠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10만 명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약 10.8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위 OECD 그 회원국 가운데 이 사망 10만율이 제일 높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사망 10만율이 0.5명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가운데 0.5명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단순히 비교하면 영국보다 20배 높은 꼴입니다.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영국 근로자들보다 일하다 죽을 확률이 20배가 높은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산재로 사망했다 그러면 우리같이 사고로 다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일하다가 떨어져 죽는다든지 뛰어 죽는다든지 추락해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직업성 암과 같은 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선진국이 됐으면서도 굉장히 후진국형 재래형 재해가 많은 특징을 아직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7년 지금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이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자살,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이 3년 이내에 이 500명대로 줄이겠다. 산재 사망자를. 그래서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21년 현재 우리나라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이 828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500명대로 줄이는 거 실패했었죠,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사이에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감독관 수가 400명대에서 800명 늘었어. 815명인가 늘었어요. 배나 늘었죠. 그리고 이 산재 예방 예산이 이 3천억 원 정도에서 1조 원을 넘게 한 3배쯤 늘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인적인 투자, 그리고 금전적인 물적인 투자가 이 두 곱절, 세 곱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중대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법이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국가 경쟁력의 경제력에 비해서 이 산재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 관련 기구나 이 인력이나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대재해, 아까 여러 가지 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요 차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대산업재해를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세 번째로 이 급성 중독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얘기한다는데 이 직업성 질병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급성 중독이라는 거에 유념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사고성 재해를 줄이자는 거에 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산재보호법에 이제 규정되는 직업성 질병을 참고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일과 질병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되겠다. 급성이라 야겠다. 그리고 사업주가 예방 가능한 것들을 이 직업성 질병에 넣어야겠다. 그리고 중대한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 전체 24개의 질병을 이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뇌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직업성 암이라든지 근골격계 질병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특히 이 뇌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 이 생활 습관이랑 관계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서 기인했는지 어떤지를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거죠. 이 명확성의 원칙에 좀 벗어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벌로 이어지니까 잘못하면 이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소극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컨대 이제 그 혈압이 높은 것과 같이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이 고령층이라든지 이 직업성 질병에 관련된 가족력의 보유자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채용을 기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왜 채용 시 신체 검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 있는 사람들 채용을 꺼리고 있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하튼 이런 이유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환인지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병은 직업성 질병 범위 24중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로부터 누구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제 종사자라는 컨셉을 쓰고 있습니다. 종사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근로자만이 아니고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단기 계약직, 일용 근로자, 무슨 배달업 종사자, 뭐 플랫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뿐더러 이 도급, 용역, 위탁 이런 거 했을 때 포괄적으로 이제 도급이라고 표현하자면 그런 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을 받는 사람, 수급자라 그러죠. 수급자, 그리고 수급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수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전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내 도급 말고 사외 도급의 경우에는 이 도급인이나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 대상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위 최고 경영자가 직접 데리고 일하는 직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무슨 책임? 이 법에 의한 책임을 지는 거고 처벌을 받는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를 처벌한다고 있어요. 안전관리자나 무슨 공장장이나 이런 걸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전에 저 광주광역시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외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바람에 8명인가 6명인가 죽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현대산업 광주광역시 현장 소장이나 누굴 처벌하는 게 아니고 현대산업개발의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 회장이나 사장을 처벌한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관리자나 현장 소장을 처벌한다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사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경영 책임자라는 것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책임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 때 이렇게만 하는 애들이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넣어놓은 게 요 말을 넣어놨어요. 그거에 준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게 소위 CSO, Chief Safety Officer에서 최고 안전 책임자 어쩌고 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공무원,
중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예를 들면 저기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무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장, 지방공기업의 장, 예를 들면 서울시 뭐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고가 났다. 그럴 때 경우,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영 책임자로서 처벌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뭐 다른 사람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건 도대체 누굴 얘기하느냐? 우선 대내적으로 사업 운영을 이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회장, 사장, 대표이사, 이사장, 기관장을 의미하는데, 이런 형식적인 직위의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대표이사가 복수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사람. 이 경우에, 조금 아까 얘기한 HDC 현대산업개발 경우에도 정아무개하고 유아무개가 이 복수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으면서 되게 그 법인 등기부 등급하면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의 직무라든지 그 대표이사 2인의 책임과 권한이라든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누가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책임자인지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복수의 경영책임자 그 둘 다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에 준하여 있잖아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게 치프 세이프티 오피서, 이제 안전 책임자를 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안전보건 책임자, 최고 안전 책임자가 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이 전권을 가지고 이 예산 문제라든지 조직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에 대해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서 이 최종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 이행에 의사결정을 가진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둔다든지 그리고 이 법인 등기부라든지 내부 의사결정 지침에다가 이제 최고 안전 책임자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최고 안전 책임자가 최종 의사결정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는 최고 경영자한테 책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이 지역본부라든지 지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건설 현장과 같이 여러 군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그 어떤 한 군데 사업장만을 책임지는 사람은 경영 책임자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한 회사 이름을 거론해서 얘기하면 좀 어폐겠는데, 아무튼 이 편의상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LG화학 청주공장이 있고 LG화학 양산공장이 있고 그럴 때 이 LG화학 청주공장의 책임자, LG화학 양산공장의 책임자는 거기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되지 않고, 그 공장장이 양산공장장, 청주공장장이 해당되지 않고 여의도에 있는 LG화학의 회장이나 사장이 처벌을 받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경영 책임자 또는 이런 말도 있어요. 경영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이라고 돼 있죠. 여기 또는. 요 또는이라는 것은 또는 이 선택적 관계를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CES를 뒀다고, 최고 안전 책임자를 뒀다고 해가지고 이 경영 책임자가 면책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가려가지고 최종 책임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저기 그 뉴스 매체에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CES 뒀더라도 아무 말짱 소용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최고 재무 책임자 CFO, Chief Financial Officer 또는 CIO, 최고 그 정보 책임자, Chief 그 Information Officer 이런 경우를 둔 경우에도 회사에 그런 분야에 사고가 나더라도 최고 재무 책임자라든지 최고 그 정보 책임자를 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여전히 CEO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하고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이행하지 않아서 사망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 경영 책임자가 처벌되는 것인데 그 의무가 도대체 뭐냐 이것입니다. 그 의무의 내용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내용이 뭔지 시행령에 9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거. 세 번째는 안전보건에 관한 개선이나 시정 등을 명령받았을 때 그 이행에 관한 거. 네 번째는 안전보건 법령 의무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는 거. 요건 4가지가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어요. 재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이 관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시정 명령을 받으면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란이 없는데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관한 것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네 번째,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에 필요한 조치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시행령에 전자는 9가지, 후자는 4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요거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는 9가지, 4가지 해서 13가지, 그 다음에 가운데 2가지, 14가지, 15가지를 할 수가 있죠. 15종. 그런데 이거 중에 시행령에 있는 4가지는 2가지 종류의 걸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4가지라고 되어 있는 건 2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 9가지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 거 9번째 거는 이 도급을 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 9가지 플러스 4가지 할 때 요 4가지의 내용이 이제 2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유념해가지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에 관한 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이 요 9가지 중에 첫 번째에 들어있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도대체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의 유지 증진, 보건의 유지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정해놓으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다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사업장 내 구성원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이라든지 문서라든지 게시판 이런 거에 공지를 하라 이러는 것이죠. 뿐더러 하청업체, 파견업체 이런 데도 이런 걸 전파를 해야 되고 아무튼 간에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한 것 이것이 이제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매년도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용도에 따라 집행되게 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잘 수립하라는 것이 되겠죠.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14조인가에 보면은 그 종업원 500인 이상인 주식회사하고 도급순위 1000 등 이내에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매년도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행하지 않을 건 과태료의 처벌이 있고요. 오늘은 하여간 개요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큰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방침을 설정하고 예산에 관한 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 점검,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라 이거예요.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대체 개선 통제하는 거, 이런 거를 소위 얘기하는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걸 한글로 가름하는 거예요. 위험성 평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을 나중에 공부하실 때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장에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내용에 따라서 배치하라 이거예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 이런 걸 배치하게 돼 있잖아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주는 경우는 아시죠? 왜? 그 6개 업종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못 두는 소규모 업종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배치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채용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 다음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겸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 겸직. 안전보건 전문 인력이 겸직을. 이런데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하도록 되어 있고, 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걸 전담한다 그랬죠. 이렇게 겸임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같은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500명 이상인 기업, 시공력 200등 이내에 해당되는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따로 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안전보건의 유지, 관리, 확보, 개선에 관해서 종사자의 의견을 1년에 2번, 6개월에 1번 이상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해라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거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대한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인 경우에요. 이미넌트 데인저, 급박한 위험인 경우에는 작업 중지나 근로자의 대피, 그 상황의 보고, 위험 요인의 제거와 같은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조치를 마련해라 이겠습니다. 이건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죠. 이 세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비상조치계획을 두라는 겁니다. 그럼 급박한 위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높이가 2m 이상이 넘는데 작업 발판이나 난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추락 위험이 있다든지, 거푸집, 동발이, 비계 같은 게 적절치 않아서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되는 경우라든지, 토사나 구축물이 붕괴 사고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 다 실적으로 다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연성,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화기 작업으로 인한 화자 폭발의 위험이 있다든지,
유해 위험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인데 그 누출 위험이 있다든지 리퀴지죠. 그다음에 밀폐 공간에서 일하면서 산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밀폐 설비에서 그 로컬 벤틸레이션 시스템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비상조치 계획을 마련해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크게 1, 2, 3, 4번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요 내용.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건 요 마지막 걸 얘기할 거예요. 요거. 안전보건의 법령 의무에 필요한 관리사항이 도대체 4가지. 아,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마지막 거. 이 9가지라 했잖아요. 그 중에 순서는 8번으로 있는데 그동안 순서대로 얘기를 안 한 겁니다. 도급, 용역, 위탁, 도급을 주는 경우. 도급을 주는 경우는 도급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사관을 확인 점검하라는 것이 마지막이 됩니다. 아까 9가지 중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수급인 선정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9가지를 말씀드렸고 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별도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고 마지막 네 번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가 4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라는데 도대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라는 게 뭐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원자력 안전법이라든지 선원법이라든지 광산안전법 이런 데 있는 그런 법령에 있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얘기한다 얘기했죠. 그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하되 그 사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 이렇게 돼 있어요. 4가지인데, 우선 이제 1번하고 2번은 족보가 같은 겁니다. 우선 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6개월 한번 점검하거나 직접 경영 책임자가 CEO가 점검하거나 아니면 그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라 이것입니다. 그 점검은 위탁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할 수가 있도록. 안전관리 전문기관,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검한 결과 또는 보고받은 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예컨대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이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 이겁니다. 어떤 조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4가지 중에 2가지고 이거 그래서 족보가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라서 유해 위험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지 확인하라 이거예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가스를 다루고 있으면 그거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일반 사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또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받잖아요. 유해 위험 작업 40종에 대해서 특별교육 같은 게 있고 이런 것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교육이 안 되고 있으면은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3번, 4번은 4가지라고 했지만 족보가 같은 거 있죠. 이제 1번, 2번은 크게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을 수가 있고 3번, 4번은 또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위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위탁. 근데 이 위탁보다는 자체 점검이 바람직한 것이죠. 지금까지 얘기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을 잘 이해가 됐나 모르겠어요.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해에 관한 9가지, 그리고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 그다음에 그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필요한 조치, 그다음에 마지막 것은 안전보건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로서 4가지. 잘 아시겠죠? 요게 이제 이런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CEO가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4가지 사항, 그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38조에 보면 안전조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39조에는 보건조치라는 게 있고, 사업주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의 내용이 뭐냐? 675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거 말고 따로의 이 법 어떤 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최고 경영자의 의무로 따로의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상의 조치 4가지, 말하자면 법령상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필요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는 확인만 하는 게 아니고 법령상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게 하고,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교육이 되게 하고, 필요한 조치까지 취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서 경영 책임자, 최고 경영자가 명심할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직이나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했다는 걸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프로덕션 퍼스트가 아니고 안전을 우선하고 품질을 다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안전제일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 보면 안전제일의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전을 제일로 했더니 이 품질도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하는 사례를 제 유튜브에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왜 ESG 하죠? ESG라는 건 이제 Environment, Social Responsibility, 그리고 Governance를 얘기하는 것이 얘기하거든요. Environment, 환경에 관한 거,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에 관한 거, Governance, 기업의 지배 구조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전보건,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관리는 그 ESG에 기본이 되는 거라서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 이 S, 소셜 레스폰시빌리티, S 분야의 산업재해를 명시하고 근로자들의 업무상 사망, 부상, 질병 건수와 조치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고용계약에는 실질적으로 명문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써놓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노무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이 피용자, 말하자면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사용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대부분에서 설시 판결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근로의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헌법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고.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고 안전하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된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의 이 생명과 건강보험은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산업재해는 사실 이제 근로자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하나 근로자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이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사람은 실수를 하고 기계는 고장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산업안전관리론에서 배웠죠. 풀 프루프 페일 세이프라는 용어예요. 이제 그, 그, 화면이 잘 못 나와 있네요. 세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 프루프 페일 세이프라는 거 배웠잖아요. 말하자면 바보 같은 사람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고, 페일 세이프 말하자면 기계가 페일 고장나더라도 안전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제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품질 생산이다 이런 얘기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가 중시되는 거예요. 조직 전체 차원에서 위험률을 파악해서 그거를 제거한다든지 덜 위험한 것으로 대체한다든지 통제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성 평가가 중요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컨티뉴어스 임프루먼트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시각이 좀 전환돼야 되는 것이죠. 안전관리가 종전까지는 안전관리의 목표가 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이 기업의 인적 자산이라든지 또는 물적 자산을 보호하는 적극적 능동적인 의미로 이 변화되어야 되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그전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한테 맡겨졌다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 관리자와 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평가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 같은 데 보여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종전까지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한테 기업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이 당신이 전문가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최고 경영자인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최고 경영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인사관리라든지 생산관리라든지 판매관리라든지 재무관리와 같은 비중으로 관리한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대처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화면에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해 놓은 것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자꾸만 이제 이걸 비교해달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제가 어거지로 만들어 본 것인데 이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같은 표면에서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강하기 위한 법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미비되어 있는 최고 경영자,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나름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그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따로 이 메일이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별도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을 표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에 관한 이 화상 특강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적격 수급업체 평가에 관한 기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왜 그 일본에 해당되는 상황 중에 이 도급 위탁 용역의 경우에 이 적격 수급업체가 일을 맡도록 해야 되는데 적격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 역량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하신 분께서 얘기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는 있질 않고, 기준을 이제 업종마다, 업체마다, 사업장 규모마다 굉장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기준을 좀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지금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그 수급 업체에 해당되는 업종이나 기준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켜야 되는 규정들 있잖아요. 안전관리자를 둬야 된다든지, 적격 기계기구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그 작업 종사자로 하여금 검정 통과한 도구를 사용해야 해야 된다든지, 또는 외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뭐 예컨대 그 국소 배기 장치를 둬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기는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지금 막 올라온 도급계약시 포함해야 될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칙을 말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건 건설공사를 물어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급계약에 뭐뭐를 포함해야 된다는 것은 좀 전에 적법 수급업체 평가에 관한 답변하고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저기 김헌수 학생이 질문한 거, 이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 아까 행위 조건이라는 말을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세히 올려놓으셨는데, 말하자면 기업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벌금이 부과되느냐, 또는 또 최고 경영자가 처벌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 것이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미안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어서 이제 오늘 강의하는 범주를 넘어서는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표현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법에도 이 법인에 대해서 아까 사망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법조항에 보면, 다만 법인이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무 이행 책임자가 필요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질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런 전제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잘 전달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사고 예방에 필요한 주의, 감독,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게 일반적인 이 법 해석의 요령이랄까, 법 해석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주의,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제 베스트 원이라고 하신 분이 한 거는, 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자인데 이 필요 조치를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제 그 근로자 개인이 귀찮아서 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 사고가 발생했다. 이분의 질문 내용은 이제 개인이 귀찮아서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 방법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제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사고 예방 방법을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회사에서 또는 안전관리자는 충분하게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 그 근로자 개인이 귀찮다고 또는 뭐 자기가 기울여야 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답답한 심정에.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회사, 말하자면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 근로자의 의무도 규정을 해놓고 있긴 있어요. 말하자면 예컨대
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취업 규칙의 일종인 그런 거에 의하면 이제 그런데 이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교육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작업을 할 때는 당신 그 세이프티 벨트 착용하고 세이프티 헬멧 안전모도 쓰고 안전장갑 끼고 그 안전화 신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교육도 충분히 하고 또 그 필요한 그 보호구 벨트라든지 헬멧이라든지 부츠라든지 또 다 비치해놨는데도 이게 지금 그 질문하시는 것 같이 귀찮다고 나는 뭐 노련하니까 또는 뭐 그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교육을 받았고 안전 그 장구가 구비되어 있는데도 착용하지 않아 가지고 말하자면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법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 근로자한테 과태료를 이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또 뿐만이 아니고 그 안전보건 개선 계획이라고 사업장에서 마련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용자나 근로자나 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지켜야 되고 그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할 수가 있게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업에서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징계를 사실상 안 한다 그럴까 못하고 있고 또 이제 안전감독관들도 예컨대 그 안전모나 안전화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눈에 띄면은 그 사람 불러가지고 말하자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랬는데 그게 못하고 있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이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현실적인 이 착잡한 답답한 이 심정을 이제 뭐예요 이 베스트 원이라고 질문하시는 건데 그에 관한 답변은 이 정도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굴 보고 얘기하면 여러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굉장히 답답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우리가 아는 윌리엄 그, 하인리의 그 안전관리 그에 의하면 이 사고의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이 88%는 그 인적인 요인, 근로자가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더라. 이런 통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이제 이제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 게 BBS, Behavior Based Safety 그 말하자면 그 행동 기반 안전 관리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좀 이게 지금 질문하신 특히나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이 근로자들의 이 근무 기강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상당히 문제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이나 창문 닦기와 같은 소위 비지속적, 간헐적 업무죠. 이제 비지속적인 작업의 도급 시에도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이게 참 좋은 질문이에요. 예컨대 이제 제가 또는 이제 우리 그 손광만 씨 같은 분이 어느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럴 때 회사의 조경 같은 거 느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 건물 창문 이게 청결하게 하는 것도 느린 게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또는 뭐 그 업체를 불러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그 조경 작업의 도급 또는 그 창문 닦기라는 청소 업무에 도급을 주는 도급을 주는 경우인데 이렇게 도급을 주는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제 질문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게 이제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도급을 받은 사람, 수급업체죠. 수급업체 근로자들이 일하는 장소나 시설, 건물을 일을 준 사람, 도급업체 또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급을 준 사람한테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5조에는 그걸 명시적으로 해놓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면서 도급인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조경이나 창문 닦기 같은 것들을 도급을 줘서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더라도 일을 준 쪽에서 최소한도 해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 책임이 있냐 이거는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급업자가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다 해놨는데 거기서 실제 현장을
현장의 작업 지휘 이런 것들은 그 일을 받은 사람 수급업체의 책임자나 조장이나 십장이나 반장이 나와서 말하자면 관리하고 지휘 감독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데서 발생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조건 시설 장소 건물에 대한 지배권이 있는 도급업자한테 책임인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한 연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떠한 사고의 발생 경위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에 대한 대안이 포괄적으로 뭐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좀 어려운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그러합니다. 제 말씀이 잘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전달이 잘 안 됐나요? 이거 오늘 이렇게 이제 그 화면상으로만 이렇게 또 제가 이제 앞에 나타난 이렇게 채팅창에 나타난 것만 보고서 말씀드리니까 좀 답답하고 저도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제스처를 쓰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그 포인트는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이 빨리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뭐래요 해소가 돼가지고 서로 얼굴 보고 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시간이 빨리 오지 않으면 다음번에도 또 화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